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리플, XRP 생태계의 새로운 시도인데요. 도플러 파이낸스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왜 XRP는 다른 코인들처럼 스테이킹 보상이 없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할 도플러 파이낸스가 이 빈자리를 어떻게 또 뭘로 채우려고 하는지, 맞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리플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와의 관계겠죠. 이것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왜 XRP의 스테이킹 보상이 없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리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XRPL, 그러니까 XRPR의 합의 방식이 좀 독특하거든요. 아, 그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이랑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POS처럼 지분을 걸고 블록 생성에 참여해서 보상을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검증자들끼리 그냥 합의를 통해서 거래 원장을 확정하는 방식이라서 설계당대부터 코인을 묶어두고 이자를 받는 그런 스테이킹 개념이 아예 빠져 있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기술적인 구조 자체가 스테이킹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초기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도 상당히 제한적이었고요. 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탈중앙 금융 디파이 도구들 도입도 다른 주요 블록체인들에 비해서는 좀 늦은 편이었어요. 예를 들어 AMM 같은 거요. 맞아요. 그 AMM도 도입 초기에 버그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네. XLS-30AMM 표준이 2024년에 적용됐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기능이다 보니 안정화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 기술적 배경들 때문에 XRP 보유자 입장에서는 XRP를 그냥 가지고만 있었으면 어떤 온체인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웠던 환경이었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XRP, 유휴 XRP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제시된 자료들 보면 XRPL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제 온체인 디파이 같은 곳에서 활용되는 자산 비중이 0.1%도 안 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0.1% 미만이면 정말 낮은 수치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이 유휴 XRP를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제도권 수준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게 도플러 파이낸스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도플러 파이낸스는 자신들을 XRPL 위에서 XRP를 예치하면 수익을 창출해주는 프로토콜, 일종의 XRPI라고 소개하고 있죠. XRPI. 새로운 말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수익을 낸다는 건가요? 순수 디파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 도플러는 완전한 탈중앙화 모델이 아니라 CD파이 모델을 채택했어요. CD파이어, 중앙화와 탈중앙화 금융을 합친 말이군요. 네, 그러니까 예치된 XRP를 파이어블록스나 시프, 예전 바이낸스 커스터디죠, 빗고 같은 기관급 커스터디 업체들이 안전하게 보관하고요. 이걸 이제 중앙화된 주체가 운영을 하되 수익 창출 전략은 금융시장에서 가져오는 그런 혼합형 모델인 거죠. 현지 구조를 활용한 시장 중립형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프 엑스체인지, 시장 중립형.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프 익스체인지는 말 그대로 자산을 거래소 지갑에 직접 보관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안전한 커스터디 지갑에 두면서 거래소 API 등을 통해 거래를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거래소 파산 같은 위험을 좀 줄이려는 거죠. 아하, 거래소 자체 리스크를 회피하는 구조군요. 그럼 시장 중립형 전략은요? 이건 이제 XRP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현물 XRP를 보유하면서 동시에 같은 수량만큼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가격 변동 위험을 없애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펀딩 수수료, 펀딩 레이트를 얻거나 아니면 거래소 간의 미세한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같은 것들이죠. 주로 바이낸스 같은 큰 거래소들을 활용하는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XRP 가격 등락과는 상관없이 시장 구조를 이용해서 수익을 낸다. 그런 거군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예시로 나온 주간 연안산 수익률이 한 3.3% 정도 된다고 본 것 같은데 이건 당연히 변동성이 크겠죠? 보장되는 건 아닐 테고요. 그럼요. 이건 어디까지나 특정 시점의 예시고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절대 보장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치하면 도플러 포인트 DP라는 것도 준다고 하던데 이것도 토큰이나 에어드랍으로 꼭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포인트 시스템은 요즘 많이들 도입하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장치일 뿐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죠. 최근에 $300만 시드 투자 유치 소식도 있었잖아요. 리포지가 리드하고 디스에지 같은 곳도 참여했다고. 네, 그런 발표가 있었죠. 다만 이런 투자 유치 소식도 어느 정도는 홍보성 정보일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 연결고리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이게 도플러 파이낸스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RLUSD는 아시다시피 리플이 직접 발행하는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XRPL과 이더리움 양쪽에서 발행되고 1:1 준비금 기반으로 운영된다고 하고요. 도플러는 바로 이 RLUSD를 위한 전용 예치 기능, 일종의 볼트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아마 2025년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활성화될 것 같고요. RLUSD 전용 예치 기능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XRP만 받으면 안 되나요? XRP라는 단일 자산만으로는 아무래도 운용할 수 있는 전략의 폭이나 리스크 관리에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변동성도 크고요. 그런데 RLUSD처럼 가치가 안정적인 달러 연동 자산이 생기면 이건 활용해서 훨씬 더 다양하고 어쩌면 더 안정적인 수익 전략을 설계할 수 있게 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RLUSD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RLUSD를 기반으로 한 다른 디파이 상품과 연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요. 네, 그렇죠. RLUSD가 XRP 생태계 내에서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자 교환 및 정산단위 역할을 해주면 도플러 같은 수익 인프라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XRP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정교한 상품 설계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RLUSD가 도플러 파이낸스, 더 나아가서는 XRP 디파이 생태계 전체에 좀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네요. 맞습니다. XRP 생태계 확장에 있어서 RLUSD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CD파이 모델 좋아 보이긴 하는데 리스크는 없을까요? 중앙화된 요소가 들어간다는 게 좀 걸리는데요.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죠. 첫 번째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중앙화 위험이에요. 아무리 평판 좋은 커스터디 업체를 쓰고 오프 익스체인지 구조를 쓴다고 해도 결국 특정 기업이나 서비스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해당 커스터디 업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연동된 거래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예치된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이게 운영 리스크이자 거래 상대방 위험, 카운터파티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분산 기술을 써도 운영 주체가 중앙화되어 있으면 그 지점은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리스크는 사용하는 시장 중립 전략 자체가 항상 수익을 내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펀딩비 수치 전략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펀딩비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오히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차익거래 전략도 시장이 효율화되면 기회가 줄어들고요. 아, 전략 자체에 리스크도 있는 거군요.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APR이 변동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절대로 무위험 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XRPL 자체의 한계점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AMM이 도입되긴 했지만 아직 이더리움이나 다른 레이어 1들에 비하면 디파이 생태계가 막 활성화된 단계는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XRPL 자체의 디파이 인프라가 아직 성숙 단계에 있고 새로운 기능들의 안정성도 계속 검증되어야 하는 과정에 있죠. AMM 버그 사례처럼요. 이런 부분들이 도플러 같은 서비스의 확산성이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환경 변화 같은 외부적인 리스크도 있을 수 있겠고요. 물론입니다. 특히 CFI와 DeFi의 경계에 있는 서비스들은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기 쉽기 때문에 규제 변화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들어보니 편리함과 새로운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그만큼 감수해야 할 리스크도 명확하네요. 정확합니다. 결국에는 편리함과 잠재적 수익이라는 장점과 중앙화된 주체에 대한 신뢰 문제, 시장 변동성 리스크, 기술적 한계 같은 단점들을 잘 저울질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커스터디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외부 감사는 받았는지, 준비금 증명, Proof of Reserves 같은 건 정기적으로 공개하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네, 준비금 증명 중요하죠. 그리고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돈을 맡기면 얼마 동안 묶이는지, 락업 조건, 출금 정책은 어떤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나 백서 같은 자료를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그냥 몇 % 준다는 광고만 보고 덜컥 맡기면 안 되는 거죠. 정산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위탁 계약 같은 법적인 부분은 어떤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T+1 정산인지, 즉시 출금이 가능한지 등 세부적인 운영 방식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XRP는 그 자체의 합의 메커니즘 때문에 네이티브 스테이킹 보상이 없었고, 이로 인해 유효 XRP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네, 도플러 파이낸스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CD파이 서비스로 기관급 커스터디와 오프 엑스체인지 구조, 시장 중립적 전략을 활용해 XRP 보유자에게 수입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그렇죠. 여기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결합되면서 더 안정적이고 다양한 상품 설계 가능성이 열렸다. 네, RLUSD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하지만 편리함의 이면에는 커스터디 및 거래소 의존성에 따른 중앙화 리스크, 시장 상황에 따른 수익률 변동 및 손실 가능성, 그리고 XRP의 생태계 자체의 기술적 한계와 규제 리스크가 존재한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요약해 주셨네요. 결국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내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판단과 책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도플러 파이낸스에 대해 깊이 파헤쳐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XRP 생태계에서 도플러 파이낸스와 같은 이런 CD파이 모델이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내재된 중앙화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를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